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조직 일부 개편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 북미시장에서 팔린 휴대전화 2대 중 1대는 한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1920선을 지키지 못한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을 그리 어둡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소식을 강광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좋은 모습 보였고요. 오늘 시황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인해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6포인트 하락한 1916.2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85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조세를 나타낸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기관의 매도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등이 약세를 나타낸 반면 의료정밀, 의약품, 섬유의복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이 하락했고 신한지주, LG화학, SK텔레콤 등은 상승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진출 기대감에 따라 6.77% 상승한 반면 삼성물산이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우려로 인해 3.92%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성적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의 눈길이 당연히 집중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성적표에 전 세계 시장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G2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미국 경제는 회복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지만 중국은 경착륙 우려가 걷히지 않아 미국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일 중국 정부인 통계국과 민간인 HSBC가 동시에 내놓은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큰 차이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경제지표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8일부터 7월 수출을 비롯해 생산, 소매, 물가지수 등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전년 대비 7월 수출은 1.5%, 산업 생산 지수는 9.0%, 소매 판매 지수는 13.5%, 소비자 물가는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저 효과가 반영된 수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7%대 GDP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중국 상하이 지수는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4일 연속 상승해 2000대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도 중국 경제의 연착륙은 국내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고대하던 시장의 분위기가 안정적 관리를 더 선호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합니다. 신용경색, 지방정부, 재정부실 등 중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가 폭발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이 동반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후 세대인 중국의 5세대 정치인들은 실용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국을 둘러싼 중국, 일본 등의 노이즈가 안정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 수급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인수합병 문제로 인해서 삼성물산 그리고 동양생명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과 흐름을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삼성물산과 동양생명의 주가가 각각 인수합병설, 인수합병 실패에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설이 나돌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92% 하락한 5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ING생명 인수 우선협상권을 놓친 동양생명은 오늘 전날 대비 14.53%나 떨어진 만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물산의 하락세는 M&A 가능성이 주가 변동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비중은 19.98%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ING생명 인수 우선 협상권을 빼앗긴 동양생명의 주가는 이날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했는데요. 동양생명 보고펀드 컨소시엄은 당초 ING그룹으로부터 ING생명 우선 협상권을 받았으나 동양그룹이 동양생명의 계열 분리에 반대하면서 인수구조가 크게 바뀌어 MBK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조직 일부 개편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62일 만에 이뤄진 2기 참모진의 출범입니다. 경남 거제 출신의 김 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3선 의원을 지낸 여권 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2개월 동안 장기 공백 상태였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박준우 전 유럽연합 벨기에 대사가 비정치인 출신으로 파격 발탁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이 각각 새로 기용됐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전국 난맥상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수락해 국정 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의 위중한 문제들이 산적한 이때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미래지향적 국익에 충실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말 963조 8천억 원 수준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6월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며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 9천억 원입니다. 전월 대비 5조 8천억 원 늘었으며 이 같은 증가폭은 6년 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올해 2분기 북미 시장에서 팔린 휴대전화 2대 중 1대는 한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00만 대로 39.5%, LG전자가 540만 대로 12.6%를 차지해 양사를 합쳐 점유율 52.1%를 기록했습니다. 펜텍의 휴대전화 판매량 60만 대 1.3%를 합하면 북미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은 53.4%까지 올라갑니다.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3.7%, LG전자가 12.2%, 펜텍이 1.2%였습니다. 2분기 들어 3사의 시장 점유율이 나란히 상승한 반면 애플은 2분기 1,100만 대 판매에 그쳐 시장 점유율도 1분기 29.7%에서 25.6%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수입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항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ITC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다시 양사 특허 분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의 대서가 아니라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해 항고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인 지난 7월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3건에 대해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 외에 상용 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기업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59%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지분 제한 개선안을 마련해 곧 강요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베트남 넷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실제 지분 한도가 완화될 경우 적지 않은 증시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가 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박성호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성호입니다. 네, 이재용 사장 선임 뒤 출범 2기를 맞는 LH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임대주택 매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LH가 LH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138조 원에 달하는 LH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LH는 연기금과 함께 출자해 임대주택을 매입할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이 특수목적법인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매각 대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매각된 임대주택은 그대로 임대용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네. 자, 임대주택을 매각할 정도로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현재 LH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LH의 총 부채는 138조 원으로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출범 후 상당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부채가 증가한 것은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막대한 금융부채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H의 금융부채는 108조 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123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현재 보유한 부채 총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이자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LH는 절대적인 부채 규모를 줄인 후 뒤이은 사업 재조정 등 비용을 줄여 부채를 갚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근데 팔겠다고 해도 연기금이 임대주택 매각건을 쉽게 이게 덥석 받아들일지 그것도 의문인데요. 네, 국민임대주택을 연기금에 매각할 경우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수익률을 가지고서는 연기금이 투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용은 전용 39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1억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평균 보증금은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월 임대료는 17만 원 정도로 연간 수익률은 2.5% 선에 불과합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의 임대 수익률이 3 내지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익률입니다. 이 때문에 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근데 이 LH의 부채 문제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들도 꽤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예, LH는 정책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채권을 출자 전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주택 등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LH의 주 수입원이었던 분양 사업마저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LH의 힘만으로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박성호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약 33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화력발전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습니다. 슈레이크 화력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가 발전시설 중장기 확충 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총 발전 용량 2640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소로 홍해연안에 2017년까지 건설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사 수주를 위해 지난해 11월 기술 입찰에 참여한 뒤 세계 유수의 10여 개 플랜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5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동부하이텍이 TV에 들어가는 전력관리 칩을 본격 양산합니다. 동부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인 실리콘웍스에 LCD TV 패널용 전력관리 칩을 최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력관리 칩은 LCD TV 패널에 공급되는 전압을 제품 내 각종 반도체가 사용하는 전격 전압으로 변환해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냉장고의 심장이라 불리는 컴프레셔를 생산한 지 37년 만에 1억 5천만 대를 누적 생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컴프레셔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4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컴프레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컴프레셔 자체 기술 진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초기 개발된 70년대 컴프레셔는 크기도 크고 효율이 낮아 100리터대 냉장고를 가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 대비 크기를 30% 줄였음에도 용량과 효율을 2배 이상 늘려 800리터대 냉장고 동작도 거뜬합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의 월 거래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티모는 지난달 거래액이 1,1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처음으로 모바일 월 거래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흑자도 기록했습니다. 티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월 소셜 커머스로는 처음으로 순매출 100억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